자, 마이크 켜져 있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국권 피탈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전까지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공부를 할 때는 일제 지배의 정책을 시기별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민족이 국내외적으로 민족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대 문물은 어떻게 도입이 됐고 또 그에 따른 근대 의식이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일제가 이제 침략 전쟁 이후부터는 전시동원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우리가 다룰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면 1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거고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3학년, 2학년 올라가서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공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 헌병경찰 통치라고 이제 되어 있죠.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새로 나눠준 프린트물 페이지가 좀 잘못됐죠, 여러분. 58페이지가 비어 있죠. 좀 착오가 있어서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8장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59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은 10년대 헌병경찰 통치 그리고 20년대 때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문화통치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에 뭐 민족운동, 국외 민족운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경찰 통치, 정치적인 내용, 통치 방식을 공부를 하겠고 그와 동시에 시기별로 경제적인 수탈은 어떤 수탈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다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 여기 먼저 이렇게 갑시다. 자, 1910년에 일제는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 병합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을 통치할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라는 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복하길 때까지 우리 조선에 대한 수탈 그리고 우리에 대한 억압 이런 것들을 총 지휘했던 최고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가장 최고 벼슬을 하던 사람을 이제 조선 총독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조선 총독은 당연히 일본의 육군 아니면 일본의 해군 이런 군인들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은 행정, 뭐 입법, 뭐 군사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선 총독부라는 기관 속에서 우리 조선을 통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대 총독으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뭐 중추원 여기에 제가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뭐 중추원이라는 자문 기구를 두기는 했지만 당연히 의결 기능 이런 거 전혀 없었겠죠. 보여주기식 기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친일 인사들 있죠. 이완용이랄지 송병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중추원에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10년대 통치 방식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헌병경찰제, 헌병경찰 통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일제가 실제로 헌병경찰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헌병이 경찰을 이제 지휘한다라고 해서 헌병경찰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제도 이름인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헌병이 경찰을 지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경찰 업무를 헌병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치안이랄지 뭐 우리의 의병에 대한 뭐 학살이랄지 첩보 같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일이랄지 뭐 사사롭게는 세금 징수, 뭐 민사 소송, 뭐 일본어 보급 이런 일까지도 담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여기 나와 있듯이 치안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미안해요. 제가 비염이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자꾸 훌쩍거리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분 권한 중에는 즉결처분권이라고 해서 뭐 범죄를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조선인들의 벌금, 구류형 등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태형령, 우리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형 처벌이랄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헌병 경찰제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 교원들까지도 제복과 칼을 착용하게 했고요. 당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모든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같이 경제적인 우선 정치를 먼저 하고 경제를 제가 설명을 경제부터 합시다. 그래요. 여기 순서대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를 이제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910년에 임시 토지 조사국을 실시를 해서 1912년부터 토지 조사령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 보통은 이제 1910년부터 18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12년에 이제 토지 조사령을 공표를 했으니까 우리는 12년부터 18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요. 말로는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안정적인 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 같은 경우는 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주겠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민 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신고주의예요. 신고주의라는 것은 뭐냐?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랐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토지나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없는 토지들 있죠. 예를 들면은 토지가 국가 소유랄지 국유지랄지 공유지랄지 이러한 토지들을 모두 수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토지들이 이제 생겼을 겁니다. 그 토지들 중에서 이 상당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 1908년에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독점하거나 착취하기 위해서 설립한 국책회사였는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차지한 토지들 중에서 아주 많은 토지들을 대다수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아니면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당연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경작을 해왔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작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뭐 기한부,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임대 계약을 맺어서 소작을 해야 되는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초래됩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에 지주의 권리는 좀 강화가 됐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지주들을 포섭해서 일제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 기반을 지주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관대함을 베푼 지주권 강화를 위해 지주권 강화와 같은 지주들에게는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권리를 강화시킨 반면에 대다수의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들은 생활 터전을 이제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거나 화선민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수탈, 통치정책 1910년대에 언별경찰 통치와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그 밖에 회사령, 뭐 광업령, 산림령,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령이라는 거는 1910년에 이제 제정을 해서 기업을 설립을 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이 회사령입니다. 이게 또 20년간의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는 허가제, 이때는 신고제로 바뀌는데 어쨌든 10년대 때는 허가를 받겠다라는 거. 어업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업령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광업령 먼저 볼까요? 광업령 같은 경우도 일본인들이 광산 독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임야 이용을 단속하는 그러한 뭐 산림령, 광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수탈을 강화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년대로 가볼까요? 자, 20년대로 가기 전에 이 사이에 사실은 10년대, 20년대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3.1 운동이라는 이제 아주 큰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계기가 돼서 우리 일제가 3.1 운동이 배경 거족적인 3.1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3.1 운동을 계기로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일제가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팩트를 이제 체크해 보겠지만 이 문화 통치가 사실은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회유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게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일제가 헌병경찰제가 10년대에 이제 헌병경찰제를 20년대에 보통경찰제로 바꾸었지만 사실은 경찰수, 장비, 유지비 크게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탄압 감시 강화하기 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문관총독 임명, 약속, 말만 그랬어요. 약속만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광복이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총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문관총독이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자,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일제의 국가체제는 천황제예요. 천황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 천황제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원래는 사회주의 사상이 20년대 유행을 하면서 일본 본토에서 먼저 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에 와서는 이 법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 제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뭐 민족신문 발행 허용만 했죠. 사실은 검열, 기사 삭제를 통해서
오히려 친일 언론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실시했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1920년대 이제 들어서 허용이 되면서 이러한 신문이 창간이 됐지만 아주 많은 기사들이 삭제되고 정간도 되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했다. 우리들의 불만, 한국인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정말 간사하고 아주 교묘한 그러한 술책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행정에 조선인 참여시켜요. 참여의 명목으로 실제로 지방자치제도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을 설치는 하지만 의결권 이런 거 없어요. 의결권 같은 거 없고 단순한 자문 기능. 그리고 오히려 이 조선인들을 이 협의회 같은 평의회, 협의회 등을 통해 친일파들을 규합시켜서 민족 분열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교묘한 또 술체계, 기만적인 문화 통치에 불과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미증식계획. 이거는 이제 20년대 때 실시했던 일제의 경제수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차 세계대전 특수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정말 많은 산업이 발전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야, 너희 농사 짓지 마. 시골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도시로 나가라.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은 산업을 발전시켰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럼 일본은 자국의 쌀 부족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내느냐? 우리 한반도에서 쌀을 증산시키도록 합니다. 쌀을 많이 배출하게끔, 증식하게끔 해서 더 많이 수탈하는 그러한 계획을 시행했는데 그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증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한반도의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도, 제방도 이러한 수리시설 확충해 줬고요. 비료 사용 이런 것들 권장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리시설을 신설한달지 관리한달지 아니면 이러한 증산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모두 소작농들에게, 지주들에게 먼저 지주들에게 떠넘겼겠죠. 지주들은 또 어때요? 이 조합 비용을 소작농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제는요. 증산된 쌀보다 수탈해 가는 쌀의 양이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의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식량 사정은 악화됩니다. 결국에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보충하는 조, 수수, 콩 이런 값싼 잡곡을 들여오는 막말로 우리는 조 먹고 지들은 쌀 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쌀이 반출됨으로 인해서 쌀이 상품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토지회사랄지 대지주들은 큰 이익을 받겠죠. 하지만 농민들은 어땠을까요? 수리조합비 내야지, 고율의 소작료 내야지, 비료대금 내야지, 쌀 증산에 따른 그러한 갖가지 비용 내야지. 그런데 먹을 것도 없어요. 아주 많은 농민들이 몰락했고요.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돼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쌀 중심의 단장형 농업을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농업 구조의 불균형이 이때부터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얼핏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령 10년대 때 회사령 어땠어요? 허가제였죠. 이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10년대 때 만들었던 허가제의 회사령을요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들 편하기 위해서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꾸었다. 그 밖에 뭐 관세,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서 일본 상품이 한국에서 더 싼 값에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0년대와 20년대의 통치 방식 그리고 경제 뭐 수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크게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보면 뭐 시대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년대 때 10년대와 20년대를 구분하는 방식은요. 1919년에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가 통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헌병 경찰 통치, 문화 통치, 다른 말로는 민족 분열 통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30년대 중반 이후는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또 알아놔야 되죠. 시대 구분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20년대가 끝나고 이제 3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시대 구분이라기보다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뀐 거죠.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 20년대, 10년대 구분하는 뭐 3.1운동과 같은 이러한 명확한 팩트가 이제 있어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대공황 이후에 이제 군국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일제가 이제 30년대 중반쯤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통치 방식을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대와 20년대의 헌병 경찰 통치와 그 다음에 문화 통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는 다음 그 책에서도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대 민족운동 가볼까요? 그래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년대 민족운동부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얘들아. 미안해. 내가 또 병이 도지기 시작하네.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갑시다. 다음 시간에 복습해주면서 할까?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박수 치네 다들. 좋아하고 있네요. 자, 온라인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 기간에 너무 또 해이해지면 여러분들의 루틴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다시 수능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이제 학교에 왔을 때 뭐 몸도 아프고 또 적응하느라 힘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게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알겠죠? 오늘 고생하셨어요.